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박은혜 씨의 거실을 어렴풋이 밝혔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묵직한 문학 전집들이 시간의 덮개를 입은 채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5년. 그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유난히 넓고 적막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소파에 앉아 은혜 씨는 습관처럼 창밖을 내다보았다. 똑같은 풍경, 똑같은 어둠. 그녀의 마음속 풍경과도 같았다. 자식들은 모두 제 살 길을 찾아 떠났고 가끔 걸려오는 안부 전화로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늘 가슴 한구석을 맴돌았다. 은퇴한 국문학 교사였던 그녀에게 책과 글은 평생의 벗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무거운 침묵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다. 활자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생생하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고 아름다운 시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그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찻잔을 들어 올렸다. 식어버린 차는 그녀의 마음처럼 썼다. 이러다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겠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며칠 전 손녀 서윤이가 다녀갔다. 22살 파릇파릇한 대학생인 서윤이는 할머니의 적적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할머니, 이것 좀 한번 해보세요. 은빛 동행이라고 어르신들끼리 글도 올리고 이야기도 나누는 앱이래요. 할머니 씨도 한번 올려보시고요. 서윤이는 은혜 씨의 낡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주며 살갑게 웃었다. 처음엔 영 내키지 않았다. 기계는 번거로웠고 낯선 이들과 온라인에서 소통한다는 것도 어색했다. 하지만 손녀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그리고 어쩌면 마음 한구석의 작은 기대감 때문에 은혜 씨는 앱을 열어보곤 했다. 익명으로 운영되는 공간이었다. 사람들은 소소한 일상이나 감상을 짧은 글로 올렸고 때로는 자신이 쓴 시나 수필을 공유하기도 했다. 은혜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묵은 자작시 한 편을 올렸다. 가을 편지라는 제목의 시였다. 남편과 함께 거닐던 가을날의 추억을 담은 애틋하고 서정적인 시. 별다른 기대는 없었다. 그저 이 넓고 텅 빈 세상에 작은 돌멩이 하나 던져보는 심정이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은빛 동행 앱 알림이었다. 누군가 그녀의 시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긴 것이다. 떨리는 손으로 앱을 열었다. 정다니엘이라는 닉네임이었다. 프로필 사진은 흐릿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중년 남성의 실루엣이었다. 댓글 내용은 이러했다. 선생님의 시에서 깊은 고독과 아름다움이 함께 느껴집니다. 마치 제 마음을 읽으신 듯하여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며 먼 타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은혜 씨의 심장이 작게 두근거렸다. 누군가 자신의 글에, 자신의 마음에 이토록 깊이 공감해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댓글 아래에는 작은 쪽지 아이콘이 보였다. 개인 메시지였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선생님의 다른 글도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중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애틋함이 묻어나는 문장이었다. 은혜 씨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마른 가지에 새잎이 돋아나듯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고맙습니다, 다니엘 씨. 부족한 글이지만 좋게 읽어주셨다니 부끄럽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은혜 씨와 정다니엘은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다니엘은 자신을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미술품 딜러라고 소개했다. 그의 말은 언제나 정중했고 은혜 씨의 문학적 감성에 깊은 이해와 존경을 표했다. 은혜 씨가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의 시를 언급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고 때로는 은혜 씨의 지난 교직 생활에 대해 진심으로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은혜 씨의 지성과 감성을 동시에 자극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의 안부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혜 씨,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혹시 산책이라도 다녀오셨는지요? 이곳은 지금 막 해가 지려 합니다.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이 어느새 은혜 씨의 작은 습관이 되어버렸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과 삶의 활력이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야기했다. 성공적인 사업가로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다고 했다. 특히 예술 작품을 대할 때면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을 느낀다며 은혜 씨와의 대화가 그 고독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이라며 몇 장의 사진을 보내왔다. 사진 속 남자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부드러운 미소와 지적인 눈빛을 가진 세련된 모습이었다. 은혜 씨는 그의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그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혜 씨는 다니엘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의 메시지는 이제 단순한 안부를 넘어 은혜 씨의 일상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은혜 씨, 식사는 하셨습니까? 끼니 거르지 마시고 꼭 챙겨 드십시오. 오늘 밤에는 달이 참 밝습니다. 혹시 창가에 앉아 달을 보고 계신가요? 저도 지금 같은 달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바로 곁에서 속삭이는 듯한 그의 다정함에 은혜 씨는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까지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다니엘은 은혜 씨에게 뮤즈라고 불렀고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에게 큰 영감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혜 씨가 조심스럽게 영상통화를 제안했다. 그의 목소리뿐 아니라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고 싶었다. 다니엘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했다. 아, 은혜 씨. 물론 저도 너무나 뵙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중요한 계약 건으로 외딴 곳에 와 있어서 인터넷 환경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곧 안정되면 꼭 먼저 연락드려 얼굴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혜 씨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의 말은 언제나처럼 정중했고 은혜 씨는 그의 사정을 이해하려 애썼다. 며칠 후 그가 먼저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하지만 연결 상태는 그의 말대로 매우 불안정했고 화면은 심하게 흔들리거나 깨져서 그의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다. 목소리마저 간헐적으로 끊겼다. 은혜 씨는 실망했지만 그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 애썼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았다. 미안합니다, 은혜 씨. 다음에 더 좋은 환경에서 다시 통화드리겠습니다. 그의 미안해하는 목소리에 은혜 씨는 오히려 자신이 미안해졌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은혜 씨의 일상은 다니엘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메시지가 와 있었고 잠들기 전까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존재는 이제 은혜 씨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기나 물과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로부터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혜 씨, 큰일 났습니다. 제가 급하게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가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일이라 비행기 표값이 조금 부족합니다. 정말 면목 없지만 혹시 100만 원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바로 갚겠습니다. 정말 은혜 씨 외에는 부탁할 곳이 없습니다. 은혜 씨는 당황했다. 한 번도 돈 이야기를 꺼낸 적 없던 그였다. 망설여졌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목소리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깊은 정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신가 보군요. 알겠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평생 누구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거의 없었던 은혜 씨였다. 하지만 다니엘이라면 그라면 괜찮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은혜 씨는 은행에 가서 다니엘이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했다. 곧이어 다니엘로부터 눈물 이모티콘과 함께 장문의 감사 메시지가 도착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씨.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 씨는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의 과장된 감사 표시에 은혜 씨는 오히려 민망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를 도왔다는 생각에 뿌듯함도 느꼈다. 그 일을 계기로 다니엘은 더욱 은혜 씨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한국에 계신 어머니의 병세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병원비와 간병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돈을 부탁해왔다. 이번에는 500만 원이었다. 은혜 씨, 정말 염치 없지만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이번 고비만 넘기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은혜 씨 덕분에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은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돈을 빌려준 터라 이번에도 매정하게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그녀는 정기 예금을 해지하여 다니엘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다. 그 후로도 다니엘의 금전 요구는 계속되었다. 희귀 예술품 경매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계약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것만 성사되면 지금까지 빌린 돈은 물론이고 은혜 씨께 평생 편안하게 사실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관 문제로 벌금을 내야 하는데 기한을 넘기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의 이유는 매번 달랐고 요구하는 금액도 점점 커져갔다.
은혜 씨는 이제 불안감과 죄책감에 시달렸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다. 손녀 서윤이가 가끔 집에 들렀지만 은혜 씨는 다니엘과의 관계나 돈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 서윤이는 할머니의 어두워진 얼굴과 초조한 행동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차마 캐물을 수는 없었다. 은혜 씨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혹여나 손녀에게 걱정을 끼칠까 혹은 자신의 감정이 부정당할까 두려워 입을 굳게 다물었다. 다니엘과의 대화는 그녀만의 작은 세계였고 그 세계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다니엘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대담해졌다. 그는 이제 은혜 씨의 애정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했다. 은혜 씨, 혹시 여유 자금이 얼마나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마지막에 아주 약간의 자금만 더 투입되면 정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은혜 씨께도 분명 큰 보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계산이 느껴졌다. 은혜 씨는 불안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을 그에게 보낸 터라 이제 와서 발을 빼기도 어려웠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유산 일부와 자신의 연금을 합쳐 다시 1,000만 원을 그에게 송금했다. 이 돈이면 정말 마지막이겠지.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다니엘의 요구는 끝이 없었다. 그는 이제 사업상의 어려움을 넘어 개인적인 불행까지 만들어내며 은혜 씨의 동정심을 자극했다. 사실은 제 딸아이가 해외에서 유학 중인데 갑자기 큰 병을 얻어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당장 수술비가 없으면 아이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은혜 씨, 제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고 은혜 씨는 차마 그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다. 잊지도 않은 그의 딸을 위해 그녀는 또다시 거액의 돈을 붙였다. 은혜 씨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평생 아끼고 모아온 돈이 속절없이 사라져갔지만 그녀는 다니엘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다. 어쩌면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였을지도 모르고 혹은 그가 약속한 장밋빛 미래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절망과 허무함이 두려워서였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점점 더 다니엘에게 감정적으로 종속되어 갔고 그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서윤이는 더 이상 할머니의 상태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은혜 씨가 잠시 외출한 사이 서윤이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스마트폰을 열어 은빛 동행 앱에 접속했다. 그리고 다니엘과의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내려갔다. 달콤한 속삭임, 감성적인 위로,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치밀하고 집요한 금전 요구. 서윤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였다.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노린 악질적인 로맨스 스캠. 분노와 함께 할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서윤이는 곧바로 다니엘이 보낸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겨 이미지 검색을 시작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사진 속 인물은 다니엘이 말한 미술품 딜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름과 국적을 가진 해외의 무명 모델 혹은 평범한 사업가였다. 그의 사진들은 여러 사기 계정에 무단으로 도용되고 있었다. 다니엘이 언급했던 해외 주소와 회사 정보 역시 모두 가짜였다. 심지어 그가 알려준 은행 계좌번호는 이미 여러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된 대포 통장으로 경찰의 수사망에 올라 있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서윤이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이 사실을 할머니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까? 엄청난 충격을 받으실 것이 불보듯 뻔했다. 하지만 더 이상 할머니가 저 악마 같은 사기꾼에게 농락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로부터 운명적인 제안이 왔다. 은혜 씨, 드디어 제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나온 국보급 문화재를 인수할 절호의 기회가 생겼는데 이것만 성공하면 저는 막대한 수익을 얻고 모든 빚을 청산한 뒤 은혜 씨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평생 은혜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딱 3천만 원만 더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이것이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절박함과 함께 미래에 대한 달콤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3천만 원. 은혜 씨에게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전부였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만약 이것이 사기라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다니엘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결국 그녀는 다니엘을 믿기로 결심했다. 외로웠던 지난 시간들, 그리고 다니엘이 주었던 따뜻한 위로와 설렘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다음 날 아침 은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적금 통장과 도장을 챙겨들고 은행으로 향하려 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서윤이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서윤이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할머니, 잠깐만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서윤이는 은혜 씨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자신이 찾아낸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다. 다니엘이 보낸 사진들은 모두 인터넷에서 도용된 가짜 사진들이었다. 그가 언급했던 해외 미술품 거래 회사나 이탈리아의 문화재 경매 역시 존재하지 않는 허위 정보였다. 서윤이는 로맨스 스캠의 전형적인 수법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감성적인 접근, 점진적인 신뢰 형성, 그리고 갑작스러운 금전 요구. 다니엘의 행동은 그 모든 것에 정확히 부합했다. 은혜 씨는 처음에는 서윤이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아니다, 서윤아. 다니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잘 몰라서 그래. 하지만 서윤이가 제시하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확신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진 속 인물이 사실은 전혀 다른 국적의 무명 배우라는 사실, 다니엘이 알려준 해외 주소가 텅 빈 공터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사용한 계좌가 이미 여러 금융사기에 연루된 대포 통장이라는 사실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은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깊은 기만에 빠져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할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랑 같이 이 사람한테 메시지 보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요. 서윤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은혜 씨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이가 내미는 휴대폰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서윤이의 도움을 받아 다니엘에게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제시하며 진실을 추궁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니엘 씨, 아니,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당신이 보낸 사진들, 당신이 했던 말들, 전부 거짓이었군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답장은 금방 왔다.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며 오히려 은혜 씨를 의심한다고 화를 내던 다니엘의 태도는 서윤이가 계속해서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하자 돌변했다. 할망구가 주책 없이 놀아났으면 고마운 줄이나 알지. 어디서 따지고 들어? 온갖 비아냥과 조롱이 섞인 메시지가 날아왔다. 그리고 잠시 후 이런 순진한 늙은이들 등쳐먹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알아? 너 같은 할망구들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거야. 이 한심한 거사. 라는 악담과 함께 다니엘의 프로필은 알 수 없음으로 바뀌었고 모든 대화창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차단당한 것이었다. 은혜 씨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배신감에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서윤이는 그런 할머니를 그저 말없이 꼭 안아줄 뿐이었다. 며칠 동안 은혜 씨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잠도 이루지 못했다. 다니엘의 마지막 말들이 귓가에 맴돌며 그녀를 괴롭혔다. 내가 어쩌자고 그런 짐승 같은 놈에게 마음을 주고 돈까지. 끝없는 자책감과 수치심이 그녀를 짓눌렀다. 마치 자신이 더러운 것에 오염된 것처럼 느껴졌다. 평생을 덜 정직하고 반듯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그녀의 자존감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서윤이는 그런 할머니 곁을 묵묵히 지켰다. 매일 죽을 끓여다 드리고 밤에는 함께 잠을 자며 할머니를 위로했다.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그놈이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할머니는 그냥 많이 외로우셨던 거잖아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서윤이의 따뜻한 말들이 조금씩 은혜 씨의 굳게 닫힌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래, 자신은 그저 외로웠을 뿐이었다. 그 외로움을 파고든 교활한 사기꾼에게 속았을 뿐 자신의 전부가 부정당한 것은 아니었다. 조금씩 기운을 차린 은혜 씨는
서윤이의 권유로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두려웠다. 하지만 상담사의 따뜻한 격려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다른 이들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어 조금씩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그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야기함으로써 더 이상 그 상처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몇 달 후 노인복지관의 작은 강당에서는 나의 이야기 발표회가 열렸다. 은혜 씨는 그 자리에 섰다.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차분하고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온라인에서 만난 한 남자에게 어떻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강당 안은 숙연한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은혜 씨의 용기 있는 고백에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던 다른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며 공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자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곳은 더 이상 수치와 절망의 자리가 아니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 연대의 장이 되어 있었다. 발표회가 끝나고 나오는 은혜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잃어버린 돈은 되찾을 수 없었고 다니엘이라는 사기꾼은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속이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은혜 씨는 더 이상 그 사실에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줄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치유받았기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이가 은혜 씨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자랑스러워요. 서윤이의 맑은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은혜 씨는 손녀의 손을 마주잡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다. 휴대폰은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둔 채 그녀는 오랜만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 온라인의 허황된 연결이 아닌 바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의 따뜻한 온기, 그리고 자신의 발로 딛고선 이 현실 세계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숨쉬는 곳임을 은혜 씨는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다. 마음 한구석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그녀는 이제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듯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상처마저도 언젠가는 희미한 흉터로 남아 그녀가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어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심호흡을 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과천의 오래된 단독주택 마당에는 그녀가 아끼던 국화가 활짝 피어 가을 바람의 향기를 실어 보내고 있었다. 그 향기를 맡으며 은혜 씨는 생각했다. 이제 다시 시를 써야겠다고. 아픔을 넘어선 새로운 희망의 시를.